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조금은 객관적인 평가를 제가 권하고 싶어요. 만 5세 전후 때 한번 시켜봤으면 사랑하라는 얘기해라. 사랑을 받으세요.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면 이제 부모가 이제 어떤 걸 중시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은 뭐 늘 저한테 이제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지능 지수가 절대적인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IQ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14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요 어마어마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만 해도 1년이면 지능검사 한 600건, 700건 이렇게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검사는 다른 곳에서 지능검사를 받았지만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지를 들고 저한테 이제 좀 해석을 요청하는 분들도 한 2, 300가족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1000가족 정도를 만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실시하는 지능검사도 몇백 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닐 거라고요. 국내만 해도 꽤 많을 거고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주로 이제 웩슬러 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웩슬러 검사가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몇만 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다 사용되는 검사거든요. 웩슬러 연구소는 미국에 당연히 있는데 사실 그걸 출판하는 회사는 또 영국 회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도 몇십만 건씩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10년 주기로 새로운 버전을 내는 것 같은데 10년이면 몇천만 건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걸 또 이제 정교하게 또 분석을 해서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새로운 버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허술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게 딱 나타나거든요. 평균적인 아이들이 제일 많고 우수한 아이들, 그게 좀 떨어진 애들이 멀리 갈수록 쫙 소수가 발생한 그런 구조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학업 경쟁력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인 인지 능력, 추론 능력, 혹은 이제 공간 지각력 같은 것도 평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단기 기억력도 평가하고, 판단의 속도, 정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루고루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다 사실 학업 경쟁력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편차가 커요. 편차가 무척 큽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120으로 평가되면 20% 정도 빨리 가는 아이거든요. 10살이면 2년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근데 80 정도 되는 애들도 한 10% 되거든요. 잘 안 믿으시겠지만. 그러면 20% 느린 애면 한 2년 정도 느린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도 한 10%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인 아이하고 120인 아이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같은 교실에 있지만 3학년, 4학년만 돼도요, 이 편차가 3, 4년 이상의 학업 경쟁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개별의 부모가 각자 얘 속도는 이 정도네. 받아들이기 참 고통스러워요. 120 정도면 120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로. 지수 120이면요 상위 10% 안에 들기 때문에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에요. 못해도 3, 4등을 하는 그럼 똑똑한 아이들이죠. 경쟁력이.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는 스카이 못 가요. 의대 못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조금 공부 좀 더 시켜서 이거 끌어올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100이 안 된 애들이 절반이니까 그런 애들은 120 정도 된 애들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듣는 이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수를 딱 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맞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 친구는 충분히 되니까 이 정도의 선행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좀 이쪽에 좀 소위 영재하는 3% 아니면 1% 그쪽 애들은 사실 좀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걔네들한테는 훨씬 좀 더 고차원적인 조금은 좀 박진감 넘치는 그리고 굉장히 컨텐츠가 풍부한
접근을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자, 그거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뭐, 그러면 제가 또 이것저것 이제 방법론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맞는 방법을 평균적인 애들한테 적용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럼 평균적인 애들한테 맞는 방법을 이 똑똑한 아이들한테 접근시켜도 말이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좀 느린 아이들한테 접근시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조금은 객관적인 지능 평가를 제가 권하고 싶어요. 좀 똑똑하다 싶으면 만 5세 전후 때 한번 좀 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미리 좀 간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얘는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뭐 무난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수준이면 뭐 또 거기에 맞게 이게 이 친구는 좀 느리네요. 발달이 느리냐면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5세 전후.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구간 중에는 한 번 정도는 해서 얘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걸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의 말하자면 인지 발달의 속도 아니면 학업 경쟁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저 말고도 그런 거 하는 컨설팅 그 오피스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쪽에서는 저도 사실은 로드맵을 강조하는 사람이긴 한데 거기서 제시한 로드맵을 들고 오시더라고. 근데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들이 그 제공하는 로드맵이라니까 몇 학년까지 뭘 시키시고요, 몇 학년까지 뭘 시키고 그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게 지능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레디메이드 된 이미 다 이렇게 기성부터 만들어진 어디에 딱 맞춰서 얘를 공부시킨다는 건 사실은 애들이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똑똑한 하면 똑똑할수록. 그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자기주도성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고 동기유발이 중요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모가 좀 남다른 훈련과 남다른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평균적인 친구들 뭐 아니면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상위권, 얼추 상위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친구들은 뭐 그런 이제 컨설팅이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학원의 문제는 제가 아까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수학학원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제가 레코멘드하는 접근법과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아이한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어떤 걸까요? 그런 건 제가 뭐 좀 말씀해 드릴 수 있죠. 첫째는 아이의 능력을 조금 다소 괴로운 게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요, 부모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얘기해봐야 부모가 안 받아요. 너 뭐 이제 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뭐 이리저리 핑계나 대고 있어. 아니면 뭐 네가 뭐 그렇지 뭐 게임이나 하고 싶어하고 뭐 노는 거나 좋아하지.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등등의 이유로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내가 무슨 얘기해도 엄마 아빠는 이제 그냥 핑계로 생각하고 아니면 놀고 싶어서 징징대는 어린애처럼 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동기유발. 아이가 동기유발을 시켜주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맥시멈 발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 그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죠. 하지만 뭐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들려줄 수 있는 얘기는 그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잠재 역량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걸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넓게 열려 있어야 된다. 아이가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좀 잘 받아들이시고 잘 아시고 아이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드할 수 있으려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유발을 잘 시켜야 된다. 자, 동기유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동기유발이 어렵죠. 아이가 뭐 싫어하는 걸 시키려고 하면은 그만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아이들하고 부모 사이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공부 잘해야 되겠어. 내가 살아보니 좋은 학교 나오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그러니까 너 요 시기에 놀지만 말고 조금 바짝 공부해가지고 돼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런 입장이고 아이들은
아니 나중에 뭐 무슨 영광을 본다고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에 시달려야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 괴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괴리일 수도 있으나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원투 쓰리입니다. 원투 쓰리.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 동기부여. 근데 동기부여도 원투 쓰리 세 개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그게 60%라고 저는 보는데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이거예요.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사실 그게 한 60% 차지하기 때문에 2번, 3번 다 필요 없어. 1번만 잘 되면 대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부모가 돼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공부하라 그러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내 살과 뼈를 다 갈아서 집어넣지. 내가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고 집을 팔아서라도 사교육비를 대서 좋은 학교를 넣으려고 하는데 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대부분 사랑하시겠지만 사랑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라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진심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야, 느껴져야 아이가 반향을 합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요 반드시 에코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딸, 뭐 영선이, 우리 아들, 뭐 영철이라고 합시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서 네가 공부를 잘해야 내 딸이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좋은 학교를 가는데 성공하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내 말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한 애가 되어야만 사랑을 받는다가 아니고 존재만으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돼 라는 메시지를 정말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사자가 껴가지고 이걸 요렇게 하면 요렇게 좀 쥐어짜면 아니면 얘를 뭘로 살살살 꼬드기면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혼쭐을 내주든지 말하자면 이게 너 열심히 안 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메시지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그럽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그 소위 랭킹 랭킹 경쟁에 이렇게 걸려들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서는 함부로 랭킹을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고등학교조차도 등급만 보여주지 랭킹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의 랭킹은 누가 줍니까? 학원. 그중에서 수학학원이 마구잡이로 제한 없이 막 노출시켜. 매주 시험을 보잖아. 그놈의 레벨 테스트를 막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면요 부모건 애들 거의 중독돼요. 중독. 되게 민감해져요. 그 랭킹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막 감정의 기복을 타고요. 소위 랭킹이 떨어지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를 제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무수히. 그 뭐 대치동에 무슨 정신 그 소아 청소년 정신과가 많이 생겼어요.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뭐 대치동에서 문제 생긴 애는 대치동 병원에는 안 갈 것 같고 다른 병원 갈 것 같아요. 소문 날까 봐. 제가 그거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의 많은 원인 제공은 아까 이제 우리 한가영에 합격했던 장혜정의 그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학원 랭킹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섭고 거기서 많은 문제 생기는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걸 소문내고 다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우리 아이가 랭킹이 빵빵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느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 것은 동네방네 나팔을 불면서 소문을 내죠. 플래카드에 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곡이 온다 이거예요. 그 학원과 학원 랭킹 시스템이 일으키는 수많은 부작용,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은 다 감춰지고 거기서 생겨난 일부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과장되게 깃발을 펄럭이면서 선전이 되고 있는 게 이 소위 사교육
산업 시스템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뭐 제가 뭐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요. 알면서도 당해요. 알면서도 그놈의 랭킹에 자꾸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하면요 거기 중독돼요. 올라가면 기분 좋아지고 내려가면 막 인생이 뭐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막 오르락내리락. 뭐 어른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애들은 그 기복을 타게 되면요 애들이 멘탈이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상담하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잘못한다고 내 잘못이 합리화가 되는 거 아니죠. 쥐떼처럼 절벽으로 다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로부터 벗어나야죠. 한 걸음만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우리가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아이가 자꾸 비교당하고 비교돼서 그게 아이의 성과가 그게 아이의 가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치가 그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아니 남들한테 좀 뻐길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아이의 가치가 된다면 조건이 붙는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그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지고 아이가 점점 사람의 꼴을 만들어가고 말도 못하던 게 말도 하고 희한한 말도 하고 재밌는 말도 하고 그리고 점점 아름답게 피어 올라가고 그것이 매일매일 나한테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그거를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하고 네가 존재함으로써 그걸 매일매일 새록새록 느끼고 있는 존재야.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느끼게 해주면 반드시 아이들은 에코한다. 나도 엄마가 무조건 좋아.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부여의 60%죠. 두 번째는 제가 견무생심이라고 그러면 견무생심. 제가 아까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저희 우리 동문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 12년 동안 했는데요. 그게 핵심은 견문생심이에요.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게 소위 제일 높은 탑 브랜드의 학교 아닙니까? 그 뭐 누구도 부정 못하겠죠. 왜 당신 서울대 나왔다고 자꾸 서울대 얘기해? 그렇게 공격하시면 제가 그냥 감수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100이면 99까지는. 그 학교가요, 브랜드도 탑이지만 규모도 제일 큽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입학생 수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미리 연초에 막 노력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교 다니는 그 캠퍼스 투어 배정을 다 해주거든요. 무료로. 그러면 그 날짜 시간을 맞춰서 딱 데려가면요. 거기 홍보대사들이 나와요. 1학년 신입생들 중에 용모가 아주 뛰어난 아이들,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더라고. 뭐 학교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나와서 이제 학교 소개를 해요.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그 라이벌 학교 디스도 하고요. 재밌게 해요. 그런데 애들이 외모도 하고 아이들 근데 무엇보다도 프라이드가 있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그냥 뿜뿜이야. 우리 학교 진짜 좋은 학교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대 애들이 제일 못해. 애들이 좀 재밌게 못하더라고. 애들이 재미가 없어.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그 연대 애들, 고대 애들이 훨씬 재밌게. 그래서 저도 부럽더라고. 얘네들은 대학 문화가 확실히 살아있구나. 그 정말 그 한참 젊은 시절에 만끽하는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체육 행사 뭐 무슨 그 학교 교내생들 굉장히 화려하고 선배들이 그 축제 기간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 음식점 내가 200만 원 맡겨놓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먹어.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게 뿜뿜이야. 교수들도 그래, 교수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주는 임팩트가 있더라고. 그러면 진짜 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데려가거든요. 거기 가면 당연히 이제 샌프란시스코니까 버클리, UC 버클리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 투어를 합니다. 더 커. 규모 자체가 커. 캠퍼스가 엄청 넓습니다.
그 당연히 입학생 수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쫙 깔려있는 하나의 타운이죠. 캠퍼스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인텔이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캠퍼스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회사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넓은 지역에 쫙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컨퍼런스 룸 이런 것도 있고 뭐 체육 시설도 뭐 진짜 아주 뭐 호텔 그 헬스 피트니스 클럽처럼 잘 해놓고 그런 게 쫙 넓은 지역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쫙 계속 구경을 하면요, 애들이 느낌이 달라요. 나도 커서 언젠가는 이런 학교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계적인 엔지니어와 어깨를 겨루면서 한번 네가 저라나 내가 저라나 경험해보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사자성어로 견물생심 보여주면 해보고 싶은데 나 여기 하고 싶은데 저기 또 사람이 살고 있네. 저 누나들처럼 저 오빠들처럼 나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학교 자랑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제가 12년 때 했던 그 캠프도 똑같습니다. 학교생들이 해주는 얘기가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저런 자랑스러운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면 애들이 마음이 달라요. 그게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좋은 것을 진짜 수준 있는 것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주면 그게 한 90%의 동기유발을 드라이브 해줍니다. 그럼 끝난 거죠. 나머지 10%는 뭐예요? 제가 그거를 초창기에는 공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읽고 뭐 이렇게 관련된 교육 관련된 자료를 봤더니 아예 용어가 있더라고. 제가 몰랐었던 거지. 책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책무성. 뭐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가 되겠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영재고등학교, 뭐 과학고등학교 혹은 이제 명문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중시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커요. 물론 애들이 면접 과정에서 저는 이런 좋은 일을 할 거예요. 말만 하고 막상 들어가서 대단히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학점 막 발발 떨면서 경쟁에 주력하고 또 대학 가서도 학점을 따야 되고 대학 졸업하고도 좋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좋은 연구소 가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좋은 자리를 탐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소위 좋은 학교에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면접 보는 자리에서는요 그걸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저 똑똑하거든요. 저 똑똑해지면 제가 1등 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유능한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나 이거에서 국가와 사회에 이렇게 공헌할 거예요.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단단하게 들어있는지 굉장히 중시할 수가 있어요. 그 비중이 커요. 똑같은 능력을 보여준다면. 사실 학생을 뽑는 건 다 완성된 애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건데 비슷한 가능성이라면 혹은 조금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를 좋은 점수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요, 이게 학원에 열심히 다면서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랭킹 그 경쟁에 시달린 애들은요 그런 거 못해요. 제가 이제 너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런 조언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학원 랭킹에 시달렸던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위선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야. 어차피 다 뭐 좋은 거 원하고 그냥 경쟁 사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거를 써요. 그거 믿어주기나 할까요? 이런 태도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 너 참 영악하네. 철 들었네. 어른스럽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너 어린 나이에 너무 그렇게 됐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친구한테 점수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로 내 후배를 삼고 싶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공부했지만 이 좋은 학교에서 이걸 배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애들 중에서 꽤 영재고 과학고 이제 합격한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학원이라든가 애들 가르치는 데는 아닌데 그런 해외 투어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발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 거 쓸 적에 그런 걸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학원에서 열심히 뭐 공부하던 아이도 뭐 소문 듣고 와가지고 뭐 이제 뭐 자기 소개라든가 면접 준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말하자면 훈련시켜 주세요. 뭐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학원의 랭킹에 길들여진 애들은 그 남사스러워서 못 쓰겠다. 그 위선적인 것 같다. 뭐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 곤란하죠.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좋은 성과를 낸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남자애들은 압도적으로 밀리터리 덕후가 많아요. 누가 많겠어. 대부분의 게임이 밀리터리 관련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도 시작해서 다 이거 전략 시뮬레이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뭐 슈팅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군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요. 애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뭐 이런 걸 해서 내가 뭐 이런 게 되고 싶어요 뭐 썼을 때, 근데 엄마들이 되게 그런 거 쓰면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까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그 국방력,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최첨단 과학기술을 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스텔스 기능, 뭐 레이더, 전파 방해, 아니면 뭐 굉장히 특수 합금을 통해서 뭐 방어력을 가진 금속을 개발해서 장갑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로켓을 만든다든지,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해킹, 정보통신 뭐 최첨단 어떤 기법, 양자 컴퓨팅을 한다든지, 뭐 AI를 뭐 이거 다 사실 국방하고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테마죠. 무궁무진하고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그걸 이제 책무성이라고 이렇게 문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60%는 사랑받는 부모가 되면 됐습니다. 30%는 견문생심, 좀 좋은 거,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진짜 그런 것들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0%는 책무성.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2년 동안 진행했던 그 캠프에서도 마지막 일정을 일부 제가 남산에 있는 그 안중근 기념관을 데려가거든요. 그 안중근 기념관이 그 있는 남산 그 위치가 사실은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신사가 있던 자리래요. 신사.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사를 지어놓고 우리 여기 그때 한성이라고 그랬겠지. 한성의 시민들이 거기다 절을 해라, 뭐 이딴 상징적인 종교 시설을 했는데, 일부러 이제 해방 이후에 이걸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그 무슨 건축 대상도 받고 그래요. 굉장히 좀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거기를 한번 이제 가고, 거기 큰 그 좌상이 있거든요. 좌상 앞에서 잠깐 뭐 묵념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에 태워서, 버스에 태워서 이제 학교로 돌려보내는 이제 그 일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돌아가는 거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한마디 해요. 야, 캠프 재밌었냐? 유익했냐? 그리고 여기 안중근 기념관 보니까 어떻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고3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고 1년 정도 시험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구나 하는 게 누구나. 그거 공부 많이 했다고 죽는 거 없어. 1년 동안 뭐 죽었다 깼다 하고 공부한다고 한들 뭐 사실 지나놓고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 좀 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진짜 어려운 것은 안중근 의사처럼 그 조국이 그 위기에 있을 때 올바른 선택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지. 너 봤잖아. 이 양반이 뭐 집안도 좋고 사실 재산도 좀 있었더라고. 그런데 조국을 배신하고 뭐 나름대로 그냥 친일을 했으면 아마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후손들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항일 투쟁에 나선 결과가 멸문지화를 당해서, 멸문지화를. 나라가 망하니까 말이야.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괴로운 선택을 하는 상황이었다. 조국을 배신하고 일신의 혹은 일가문의 안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냐? 그러지만 어쨌든 뭐 조국에 대한 충성과 나의 의로움, 뭐 올바름을 지킬 것이냐, 그건 정말 괴로운 양자택일을 하는 상황이 이 사람한테 주어졌던 거야.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공부 좀 1년쯤 죽었다 깨나 공부한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니네들이 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었고 또 외세 정복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괴로운 선택은 안 할지언정, 니네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일정한
권력,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때 내는 그런 이제 선택의 위기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어떤 놈이 쓰고 와가지고 우리 어쩌저쩌 해가지고 무식하고 돈 없고 권세서 이렇게 엿을 먹이고 우리 이만큼 챙겨가지고 나눠 먹읍시다. 그런 게 왜 안 들어오겠니? 그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1년 동안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학교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 애들이 좀 느낌이 선배들 보니까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네. 막 이런 마음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든 부모들이 아이의 능력이 굉장히 잠재력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다 통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50대 5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들의 학력이 높고, 뭐, 아주 명민하고, 또 뭐, 저도 학생 때 뭐, IQ들이 높게 나와요. 그런 아이들, 그런 분들의, 그런 부모들의 아이들이 뭐, 똑똑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부모는 뭐 의사, 변호사,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그 학력과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그런 학업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는 그냥 뭐 평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범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건 최상위 2% 3% 되는 그런 지수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상위 10% 정도 뭐 아니면 20% 정도에서 우수해요.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 반대 사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은 그냥 전혀 그냥 평범한 사람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뭐 이제 그런 분의 자녀인데 또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게 꼭 따라서 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헌도 상당히 말하자면 논문이라든가 뭐 학술 자료도 보면은 상당히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환경과 학습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큰 것 같지 않다. 저는 뭐 10% 이하로 보는데 근데 이제 안 믿죠. 말해서 조기교육을 시키고 뭐 학군지에 가서 아이들을 뭐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똑똑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식의 인플레를 좀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되게 비슷한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비슷한 이제 과제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당연히 그런 애들이 높은 평가가 나오겠으나 뭐 지능 검사가 평가하는 방식은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인 잠재력 혹은 이제 인지 발달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그 상당히 정교한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딱 해보면 의외로 학습이나 뭐 환경의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아프리카, 동남아에 아주 좀 인프라가 아주 형편없는 곳. 그야말로 아이들이 뭐 깨끗한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뭐 영양 공급도 뭐 걸핏하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고 뭐 풍토병에 시달리고 뭐 산모도 제대로 먹지 못. 그런 지역의 아이들은 확실히 인지 발달이 빠르지 않습니다. 뭐 아까 지능지수 평균이 100이라고 했지만 뭐 실제로 이제 그 국제적인 학술 자료를 보면 뭐 어느 지역에는 뭐 80도 나오고 막 83도 나오고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와 같이 인프라가 좀 깔려 있는 곳에서는 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 중소도시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게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군지라고 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뭐 강남 3구, 4구 뭐 혹은 뭐 목동 지역 그 외에도 제가 교육특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평촌이니 과천이니 분당이니 수지니 수원이니 뭐 그다음에 노원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이제 학령기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의 아이들과 조금 다소 뭐 한산한 뭐 중소도시급의 지역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실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안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상당히 광범위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뭐 평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허술한 주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 학습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부모의 뭐 DNA만 따져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머리도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체적인 이제 발육이 좋은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더 좋은 그 경향성도 실제로 나타나. 근데 그것도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럼 저는 이제 뇌신경계, 우리가 갖고 있는 신경 생리계의 효율성이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되게 효율이 높아요. 아니면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강하고 빨라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신경계 발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맞아 엔지니어링을 해서 더 좋게 만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전적인 영향은 크게 봐서는 되게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이어지는 이제 의문점이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머리가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할까요? 아니면 키울까요? 뭐 이제 이런 문제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은 연령대 구분으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나 아니면 만 3세, 4세 정도까지는 지극히 기본적인 말하자면 잘 먹어야 되겠죠. 영양 공급이 고루고루 그리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영양 공급이 진행되는 거, 제공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산모가 예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불안한 그야말로 문제 아주 형편없는 이제 나라에서 막 테러의 위협이 있다든가 뭐 전쟁의 위협이 있다든가 걸핏하면 뭐 산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다든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뭐 오염된 풍토병에 있어 당연히 아이들이 잘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겠죠. 심지어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평균적인 체중 이런 것도 사실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면 산모가 술을 마신다던가 담배를 아주 헤비스모크처럼 피워낸다던가 약물을 막 함부로 쓴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인체라는 게 이렇게 특히 산모의 인체라는 것은 이 태아를 4중, 5중, 6중을 아주 보호하는 장치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엉망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태아는 대부분 잘 보호가 돼서 정상적으로 태어나게끔 그 인체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산모의 모든 이제 호르몬이라든가 생리적인 밸런스가 사실 자동으로 다 조절하게 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안 주는 환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이제 비슷하게 적어도 한 3세, 4세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잘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우리 노래에도 나오지 진자리 마른 자리 막 가라 니우고 아이가 뭐라고 이제 옹알이를 하던 울던 하면은 그거를 이제 키우는 엄마가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고 케어해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불편하면 불편한 걸 제거해주고 달래도 주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시기까지는 한 3세 4세까지는 부모 특히 이제 엄마의 스킨십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워낙 경쟁적이다 보니까 태아 있을 때도 무슨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아니면 책을 읽어준다 태아한테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이제 플래시 카드 같은 걸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 자극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유사과학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었나? 실제로 그렇다는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나? 사실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최소한으로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법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됐겠죠. 근데 정상적인 혹은 좀 우수한 아이들한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 아닐까? 적어도 한 3세, 4세까지는 부모의
스킨십이라든가 뭐 아이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조금은 이제 빠른 대응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4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체험 학습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앉혀놓고 기출 문제를 막 풀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체험을 눈에 뭘 많이 넣어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뭐 지금은 그런 걸 못 하고 있지만 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혼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뭐 이렇게 그런 가족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그래도 볼만한 뭐 박물관, 미술관, 뭐 아니면 뭐 전시관, 뭐 체험 학습의 여러 그런 게 한 20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런 데를 이제 기회만 있으면 아이들한테 데려가서 그런 걸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200군데 되면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죠. 같은 곳이라도 또 가도 되죠. 처음에는 이제 뭐 주마간산처럼 보죠. 두 번째 갈 때는 자기가 이제 흥미있는 요소를 좀 집중적으로 뭐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체험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가서 뭐 좀 아는 척하면서 떠든다든가, 뭐 퀴즈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뭐 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알기는 이렇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초등학교 고 연령대 만 11세, 12세까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학교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도 뭐 사실은 그야말로 기출문제 푸는 이런 학습은 저는 뭐 끝까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거는 뭐 말하자면 이제 고3이 돼서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때는 좀 당연히 좀 해야 되겠죠. 그 이전까지 기간은 자기주도적인 독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이의 그런 인지 발달의 속도를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속도에 잘 맞춰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말하자면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독서 역량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폭넓게 깊이 있게 이제 발달시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뭐 아이들의 어떤 학업 경쟁력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는 문해력과 뭐 수리 과학적인 이제 추론 능력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대비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이거 다 같은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한 사람인데 그 수학자들은 수학을 언어 체계로 이해하거든요. 뭐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언어 체계이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외국어 학습이랑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들도 뭐 처음에는 뭐 의사소통 위주의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은 한자로 돼 있던 영어로 돼 있던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고급 어휘들을 고급 개념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좀 확장시키는 능력 말하자면 그거를 뭐 옛날에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뭐 영어 표현은 extrapolation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를 가르치면 확장을 해가지고 쫙 모든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람의 사상이나 뭐 생각이나 아이디어라는 게 다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배우기도 하고 자극도 받고 또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문해력 혹은 표현력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대표되는 이제 수학을 괜히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해서 결국 이제 과학이나 기술 쪽으로 이제 좀 더 경제적인 어떤 이론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도구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과 과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 체계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능력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된다면 그게 이제 적어도 20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 혹은 뭐 자극을 통해서 혹은 뭐 강한 집중력과 의지를 통해서 발달시키는 게 이제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일 텐데요. 네, 그런 것은 결정적으로는 좀 독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독서가 뭐 강제로 이제 어디다가 몰아넣고 너 하루에 뭐 20권 읽어라, 30권 읽어라 그런 독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주도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주도성은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주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특정한 책에서도 어떤 페이지를 읽을 것인가도 자기가 결정해야죠. 그리고 이제 읽는 방법.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빨리 읽는 속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독, 뭐 아니면 뭐 발췌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꼭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뭐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읽어야 된다. 이건 좀 약간 좀 꼰대 같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 같은 책에도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에서 한 페이지를 통해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어요.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속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뭐 지금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권의 책이 출판돼 있는 세상이고요. 뭐 세계적으로 아마 수백 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자료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한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면 스캔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쭉 이렇게 빠른 속도로 훑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을 이제 넘겨버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을 저는 속독 혹은 발췌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독서의 방법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그 네 가지를 자기에 가장 맞게 그 친구가 스스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이제 자꾸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 뭐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은 뭐 그 그루브라고 그러죠. 그루브. 똑같은 이제 멜로디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리듬이 생기고 어떤 특정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제 책도 그렇게 돼야 된다. 책을 읽는 것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뭔가 이제 학교를 가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한테 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난 책을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돼서 그 책을 자기의 스타일로 책을 즐기게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유튜버를 봤더니 뭐 설득력은 있어요. 야,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게 어딨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기는 놈은 못 당해. 뭐 그런 말은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긴 하지만 과연 뭐 그 부모가 매일매일 책을 이만큼 읽어야 되고 내가 골라준 책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는 괴롭겠죠. 근데 네가 읽고 싶은 책을, 말하자면 저는 이제 그걸 대형 서점을 자꾸 데려가라고 권하거든요. 대형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다 봐. 네가 책을 골라 오면 엄마가 사줄게. 아빠가 사줄게.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즐겨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니면 364하면서 하루같이 룰루랄라 하고 해피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좀 똘똘한 아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책을 즐겨하는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잘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상을 써먹으면서 보기 싫은 책을 막 억지로 보는 그런 공부하고요. 그냥 틈만 나면 이 책 저 책, 남의 집에 가서도 이 책도 꺼내보고 저 책도 꺼내보고, 그거 보다 이 책 재밌는데 이런 책을 내가 여태까지 왜 못 발견했지? 그런 태도가 딱 심어져 있다면 그런 사람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책을 즐겁게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이 나타나가지고 쟤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책 뺏어버려. 그리고 수학책을 들이밀어. 아니면 영어 암기장을 들이밀고 이거 괴롭지만 해. 그걸 참아내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장면을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엘리트 스포츠를 하면서 정말 이제 어디에 나가죠. 뭐 다른 나라의 어느 팀보다도 뭐 경쟁력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독한 아니면 그 승부에 대한 엄청난 열기, 열정 뭐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게 좋아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뭐 말로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아니면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뭐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 정말 행복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학술적인 것에 뭔가 하게 되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한 높은 수준에 가고 싶은 열망을 당연히 갖고요. 그러려면요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잠을 못 자면서 매달리기도 하고요,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딱 해결해 냈을 때 거기서 느끼는 희열. 드디어 내가 해냈다. 남들은 못했지만 나는 했어. 그런 즐거움을 맛봐야죠. 맛본 사람이 그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이 사람은 내재화가 돼서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어우 심심해, 뭐 카지노가 나갈까? 어이 심심해, 뭐 어디 뭐 좀 젊은 여자나 꼬셔볼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뭐 좀 요새 나오는 새로운 학문적 트렌드가 궁금해.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결합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즐거움을 심어주는 게 소위 고지능 아동, 영재 아동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의 이제 공부머리도 살리고 자존감도 높여주는 칭찬의 기술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칭찬이라는 것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좀 오히려 그 칭찬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칭찬에 대해서요, 꽤 이제 소위 교육 혹은 양육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히 대립적인 그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상당히 아이들을 이제 동기부여 시켜주고 또 부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제 주장이 있는 반면에 교육 전문가들 중에서 칭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칭찬을 너무 남발하면 애가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뭐 말만 하는 칭찬은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그리고 칭찬을 안 해주면 나 되게 못한 것 같아. 뭐랄까 칭찬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줘야만 조금 효과를 갖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제일 문제는 애가 이렇게 과제를 보고 쉬운 걸 고른대요. 성공할 만한 과제를 골라서 칭찬받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좀 더 어려운 과제, 도전 과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딱 대립되잖아요. 칭찬을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칭찬을 아낌없이 많이 해주세요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의 이론, 제3의 칭찬하지 마시고 과정을 칭찬하세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상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이게 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과정을 칭찬하라고? 상당히 어렵지. 과정은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뭐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과정도 잘못된 것 같아.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도 잘못된 것 같다니까. 너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요렇게 하면 잘 준비됐을 텐데 말이야, 네 고집 부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잖아.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노력한 거 맞아? 하는 척만 했지 좀 더 치열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칭찬한다는 게 대단히 공허한 그 조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첫째는
과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의도를 칭찬하세요.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칭찬하세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도와준답시고 접시 들고 깝치다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와장게 깨먹었어요. 그러면 아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일 만들지 말고 얌전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이, 접시 깨진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갸륵하고 나는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의도를 칭찬하는 거죠. 애들이요 무슨 뭐 경시대회 할 때 누가 상 받았대. 오 나도 해볼래. 그래서 등록을 했어. 경시대회 등록. 그때 경시대회 등록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해. 그럼 막 짜증 나가지고 너 그따위로 할 거면 아예 때려치고 막 등록한 거 취소해버릴까 뭐, 아니면 하지도 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했다는 그게 중요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처음에 그가 상 받으면 좋을 텐데, 그 처음 마음 먹은 거하고 그 시험 날짜에 맞춰서 꾸준히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다는 것을 자꾸 칭찬해 주는 게 좋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이제 결과가 좋으면 좋을 텐데, 그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얘가 금상을 받았어. 알고 봤더니 대상이 있네. 대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는 야 금상 받았으면 잘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섭섭한 마음, 조금 더 잘해가 대상 받지, 이런 마음을 들키면 안 된다. 연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도전했으니까 너 금상 받은 거야, 도전 안 했으면 금상 못 받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의도를 칭찬하세요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칭찬이 부작용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개선된 걸 칭찬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85점을 받아왔어 얘가. 근데 엄마 마음은 옆집에 영철이도 100점이라는데 뭐 이쪽 뒷집에 뭐 미영이도 100점이라는데 얘는 뭐 언제나 100점을 받아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5점을 받았으면 지난번에 너 70점 받았는데 15점이나 올랐네. 개선된 것을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점수가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85점에서 5점이 떨어져서 80점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칭찬해요? 문제가 뭐지? 야,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네가 점수는 5점이 떨어졌는데 랭킹은 올라간대. 물론 이제 랭킹 비교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칭찬할 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 사실은 네가 더 실력이 향상돼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돼. 찾아내. 그럼 뭐 점수도 떨어지고 랭킹도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너 감기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죠. 아니면 우리 가족여행 가가지고 좀 실컷 놀았잖아. 공부 시간이 확 줄었는데도 그 정도면 선방한 거야. 너 나름대로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노력을 하고 막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낸 거야.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 애써서 개선된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요번에는 85점 받았지만 다음번엔 90점, 95점 받아야지, 100점을 받아, 이렇게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러면 칭찬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의도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개선된 것을 칭찬하세요. 자, 그래서 그냥 결과만 보고 상 받았어, 잘했어, 저기 선물 사줄게, 게으른 칭찬이다. 결과를 보고 칭찬하는 건 너무 게으른 칭찬이다. 게으른 칭찬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의도와 도전과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 것들을 애써서 관심 있게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그걸 찾아내서 칭찬했을 때 효과가 2배, 3배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원래는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요. 그리고 IT 쪽에서 저의 첫 직장은 LG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레페크드 코리아 여기서도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분야나 상담 컨설팅하고는 전혀 문외한의 삶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거의 이제 2008년이니까 벌써 17년 됐네요. 그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사실은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삶, 인생? 뭐 직업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분야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상담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나이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제 대학원도 다녀가지고 석사학위도 받았고요. 박사 과정도 수료는 했습니다. 좀 논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나이에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뭐 기왕이면 공부 이왕 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뭐 또 하나의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우연찮게 이제 했는데 계속 굉장히 많은 가족들 만났어요. 줄잡아 한 10,000가족은 만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사실 되게 힘든 요소가 있어요. 부모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조금 힘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워낙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고지능 아이들 부모만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평범한 아이들 아니면 뭐 살짝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대상으로 많은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가족들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해드릴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좀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아이의 그 소위 지능 지수라는 거 저는 이제 이걸 인지 발달의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꼭 감안해야 될 정도 점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떤 사교육 시장의 그런 불안 마케팅 뭐 이런 것에 좀 후달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아주 본질적인 것 즉 정말 사랑받는 부모가 된다는 그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뭐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고하게 정확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저를 뭐 찾아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